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강신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이제 집값 고점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죠. 20, 30대들은 정말 우리가 상투를 잡았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형 연구원님과 함께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좀 연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라는 건 지금의 일이 아니고 작년부터 쭉 지속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더 길게 보면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이 보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주장이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사실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달 정도 됐죠. 지금으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일 뿐입니다. 원래는 5월 말 정도에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그에 따른 급매물에 따른 집값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집값이 V자 반등을 하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이 이제 서초구 재건축 이주 수요발로 이렇게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재건축 이주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는 추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 때문에 올랐다고 한다면 만약에 재건축을 안 하게 된다면 오르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덜 올랐거나. 근데 지금으로서는 재건축 수요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집값의 상승세는 꾸준히 지속됐을 거라고 보는 게 더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집값이 근데 올라도 좀 너무 이렇게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 같아요. 집값 계속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가격 상승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세 확정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를 보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혹은 고점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런 논리와 무관하게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왜 집값이 올라야 하는가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떨어져야 되는지 그런 논리를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떨어진다, 뭐 보합이다, 오른다 라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환경 요건들 있죠. 유동성 증가라든가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 상태가 유지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그죠? 네.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안성이라든지 오산, 평택 같은 경우 서울과 거리도 멀고요. 조금 뭐 다소 이제 시골 분위기가 나는 그런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까지 지금 1% 후반대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지역은 또 왜 오르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배경은 다 우리가 아는 것들입니다. 뭐 유동성 증가,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은 해당 지역과 연관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즉 교통망이 확충된다거나 해당 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많이 가진 시설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평택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S기업의 공장 증설권이 있죠. 자, 그런 것들처럼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호재들이 쭉 제시가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굳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충분치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 보니까 예전에 2년 전이었던가요? 집값이 전국적으로 불장이었던 그때 사이클이 다시 한번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갭 투자도 활발하게 이제 늘고 있고요. 갭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갭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데 왜냐하면 공시가격도 지금 1억 이하 집들이 많아서 집을 한 채 더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8%를 물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연구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갭 투자 이들 지역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부동산을
어떤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갭투자들, 자, 지금은 갭투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하는 전형적인 유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형들의 경우에는 실거주라든가 혹은 지금 당장은 돈이 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뭐 내가 저기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뭘 사기 어렵지만 우선은 이것보다 더 저렴한 지역이라도 내가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다. 예. 이런 맥락이라면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집값에 영향을 이제 줄 것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매파적 시그널이 나왔어요. 매파적이라는 것은 통화 긴축을 좀 선호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 3, 4분기 한 차례씩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벌써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구원님, 이거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금리가 올라서 뭐 위험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최근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10년 넘게 꾸준히 나오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한때 유행했던 부동산 폭락론을 보게 되더라도 그 폭락론의 핵심 트리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같이 따라서 더 가상금리로 옮기게 되면 대출을 많이 가진 분들이 이걸 상환하기 어려워져서 그들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그런 주택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는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하락론은 성립되지 않았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다시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금리가 일부 오른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이냐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개인의 수준에서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연준에서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게 되면 떠들썩해집니다. 신문기사도 막 나오고 여기저기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연준의 의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체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운용자금이 몇천억에서 몇 조 단위로 가게 되면 금리 0.1%가 굉장히 큰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심각하겠죠. 그리고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대출 금액이 50억, 100억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 집값이 고점이다, 뭐 오른다 요거 얘기할 때 여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 자, 이분들 차원으로 얘기를 좁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DSR 차주 규제나 뭐 9억 이상 구간들이 있어서 대출이 4억까지 나오지 않지만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구매를 하면서 LTV 40%를 꽉 채워서 4억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일반인 수준에서 빌린 거니까 대출 기간도 아마 최대한 길게 있겠죠. 30년 정도. 그리고 30년으로 하고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100만 원 초중반이 됩니다. 금리 조금 차이 나면서 약간 다르겠죠. 자, 그러면 또 얘기하기 쉽게 이분이 3%로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연 3%로. 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연 3% 하던 것이 갑자기 6%, 7%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알죠. 과거 부동산 폭락론의 핵심 트리거기도 해요. 금리 인상은. 자,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많이 오르면 0.5%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4억을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 이자율이 아주 조금 변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분이 1년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이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금액을 12개월로 나눠보게 되면 한 달에 더 내야 되는 금액은 10만 원을 쉽게 넘지 않습니다. 그 미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크고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집을 매입하는 순간 실거주 수요가 되는 거죠. 자, 실거주 수요로 집을 한 채 사서 사시면서 대출을 얼마 끼고 있는 분들은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장래가 걱정되고 아주 위험해져서 집을 못 사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독 뭐 집값 고점론이나 뭐 금리 인상을 가지고 뭐 위기 이런 걸 논하시는 분들은 개인 구매자와 기관 투자자의 구분을 잘 안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실제 대출 금액이 몇 억 수준인 일반 개인의 차원에서는 금리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국에서 뭐 제2의 IMF가 터져서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멀쩡히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제대로 있고 이 금액으로 상환하는 상황에서는 뭐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집을 당장 팔아야 되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기준금리를 뭐 올리더라도 뭐 갑자기 5%포인트 이렇게 크게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억 5억 정도의 일반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동요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4억에서 5억을 지금 서울에서 빌리신 분들은 그 비싼 집 사신 겁니다. 일반 수준에서는. 자, 지금 보면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사실 너무 이렇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 뭐 하락 시기가 언젠가는 올 것만 같습니다. 이게 뭐 시기를 논할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 3년 뒤에 집값 하락을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가요? 2, 3년 뒤라고 하면은 한 3년까지는 좀 괜찮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상승한다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는 앞으로 뭐 언젠가 내릴 것이다, 언젠가 조정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관건은 수요층이 원하는 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2년, 3년 안에 서울과 인접 수도권에서 입주 가능한 실물주택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굳이 그렇게 큰 조정이 올 거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의 뭐 IMF 이런 게 오지 않는 한 집값 폭락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런 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본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망해서 뭐 급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샀던 금액 아래로는 잘 팔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거를 우리 연구원께서는 내년까지는 일단 보셨고요. 자, 그러면은 집값이 조금 뭐 새 아파트라든지 수요층이 원하는 집이 많이 생겨야 된다. 그때까지는 집이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수요층이 원하는 아파트들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집을 많이 지어야죠. 지어야 되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으로서는 3기 신도시 신규택 집권의 진행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서울 안쪽에서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리고 이사대책에서 제시한 노후도심의 고밀개발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간 정비사업인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물론 서울시는 추진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을 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지만 이런 주택들이 단기에 그렇게 많이 공급될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도 각 지자체들의, 서울 같은 경우에는 9단이죠. 이제 이런 지자체들의 건축 심의를 보게 되면 한 동짜리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주택은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뭐 향후 2년, 3년 이내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도심 내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시장이 그런 것들을 언제 뭐 우리 동네에 뭐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다더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심리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기대감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은영 연구원님과 만나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 향후 이제 집값 향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